자, 오늘은 이란을 둘러싼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전쟁터가 된 기술 분야, 그리고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쥔 원유 문제, 또 이란 내부의 분열 상황과 국제사회의 반응,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기술입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이번 분쟁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사 기지나 전함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전쟁은 더 이상 미사일이나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번 분쟁의 서막을 연 첫 공격은 바로 디지털 경제, 그 심장부를 겨냥했습니다. 공격을 감행한 곳은 바로 이란의 이슬람혁명 수비대, 우리가 흔히 IRGC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 중 하나인데 이들이 타겟으로 삼았다고 발표한 곳들을 보세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의 주장과 현실은 좀 달랐어요. IRGC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는데 바레인 정부는 아니 당신들이 공격한 건 우리 지역 통신사인데요? 라고 반박했죠. 두바이 오라클 데이터 센터 공격 주장은 아예 100% 조작된 이야기라고 일축해버렸고요. 이게 바로 현대 정부전의 현실입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서 시작된 공격이 이제는 현실 세계, 그것도 전 세계 경제에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옮겨 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세계의 원유 혈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물길인데요. 전 세계에서 배로 운송되는 석유의 거의 4분의 1이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괜히 세계의 목줄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란이 정말 대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협을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아예 통행료를 받겠다는 법안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연간 최대 150조 원, 미화로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란 전체 GDP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파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기 시작하자마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어요. 이건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JP 모건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봉쇄가 계속되면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후티 방공까지 가세해서 홍해를 위협하니까 상황은 더 신박해지고 있죠. 이집트에서는 이러다 200달러 가는 거 아니냐면서 미국한테 제발 긴장 좀 완화하라고 촉구할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을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 내부의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죠. 세 번째 주제, 분열된 국가 이란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쪽에는 아주 강경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죠. 이들은 우리 적들에게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완전히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이란의 대통령이죠.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대립은 무의미하고 대가가 클 뿐이다. 심지어 이란 국민은 미국 시민에게 적개심이 없다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대통령의 이런 평화적인 제스처가 과연 강경파인 혁명수비대나 최고 지도자와 조율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행동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목소리가 동시에 그것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란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건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과연 국제사회는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네 번째 주제, 국제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마치 체스판 같아요. 여러 가지 수를 동시에 두고 있죠. 첫 번째는 유엔을 통한 외교적 해결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무력으로라도 해협을 열어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 프랑스까지 반대할 걸로 보여서 결의안 통과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주변국들이 중재에 나섭니다. 파키스탄이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수에즈 운하처럼 그냥 통행료를 받는 시스템은 어떠냐고 미국에 제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특수부대 작전 같은 군사적 옵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중재, 군사적 위협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디지털 전쟁부터 경제 봉쇄 그리고 복잡한 국내외 정치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왜 이게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바로 이겁니다. 유가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봉쇄 이전 배럴당 85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봉쇄 이후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는 것이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주유소의 기름값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번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분쟁들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급소를 공격하고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이런 방식이 이제 새로운 전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쟁터가 데이터 센터부터 바다 위 수송로까지 사실상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된다면 과연 승리라는 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마 이번 위기를 넘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